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1945년을 기점으로 활동이 바뀌죠. 많은 이들이 1945년 이전에는 조선이 식민지 상태였으니까 독립을 하기를 원했죠. 근데 1945년 8월 15일 날 패망을 했어요. 독립이 됐냐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을 기점으로 독립운동은 끝났다는 거예요. 독립이 안 된 상태로.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조선인들이 뭐 했냐? 한국인들이 뭐 했냐?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1945년 이전의 활동과 1945년 이후의 활동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독립은 실패로 끝났고 이제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독립은 예견되어 있고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가 그 활동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국가만 있다. 그러면 다툼이 안 일어났겠죠. 남북이 분단되는 일도 없었겠죠. 근데 개항 이후로 갑신정변 이후로 근대 국가를 세우려는 세력이 있죠. 쭉 이어져 오던 거고 또 이제 중간에 또 생기죠. 근대 국가를 세우려는 세력 인사들 중에서 이동희 같은 그래요. 배신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두 세력이 이제 있는 거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가. 정반대의 국가니까. 그게 이제 한반도에서는 비극이었던 거죠. 그 역사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한국 역사에서는 식민지 시기 역사를 날조하고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신분제도는 언제부터 폐지됐지? 관리들이 수달 때문에 밀란이 빈번했는데 왜 밀란이 사라졌지? 이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일제 식민지 시기를 잘 모르면 산업화도 잘 이해 못하게 되고 날조하고 감추잖아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건국운동에 대해서도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역사를 자꾸 조작하고 날조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원래 그럴 필요 없는데 역사를 모르면 어떡해요. 자기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한국이 세워졌는데 한국을 세운 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건국운동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시대 사회상을 알아야 된다.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 그때. 그 사회상을 알아봐야 되는데 사회에 대혼란이 온 이유가 있었다. 예전에 설명했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조선은 한반도는 아시아 전체에서 2위를 다툴 정도로 산업이 발전해 있었다. 대부분은 북한에 투자됐지만 또 상당 부분은 남한에 투자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법 큰 규모인 그래요 조선소도 있었다. 삼천톤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그 대기업이 있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 당시에 조선인들은 괜찮게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 그 6.25 때 아무것도 없고 다 그런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냐? 그 사람들이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일본인들을 몰아내야 된다 했죠.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일본인들을 다 쫓아내고 일본인 재산을 다 빼앗자. 그럼 다 우리 거 되지 않냐. 아,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본인을 다 내보내니까 어떻게 됐냐. 산업시설이 중단돼 버렸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공장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급 기술자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이 생산이라는 게 혼자서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조하면서 뭐 부품 같은 거 수입하고 기계 같은 것도 수입하고 또 팔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막상 다 내쫓아 버리니까 산업 시설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공장이 고철덩어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가난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부터 가난했던 게 아니라 제법 잘 사는 국가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9,300개의 공장이 5,200개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당시 규모가 있던 조선중공업 같은 경우에 일본인을 다 내보내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3,000명에 달했는데 조선인 근로자 수가 일본인 딱 내보내니까 어떻게 됐나요? 공장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2,700명을 해고한 거예요. 산업시설이 중단돼 버린 거죠. 그래요. 당시 한 30만 명 정도 있었는데 그 12만 명으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였을까요, 당시에? 조선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였다는 거예요. 산업이 마비가 돼버린 거죠. 이런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업이 상당 부분 후퇴해버리는 거예요. 다 고철로 바뀌면서. 그래요. 조선공산당은 뭐냐? 자주 경령을 내세우며 일본인을 협박하여 강제로 공장을 몰수하고 일본인을 내쫓은 뒤 조선인 근로자만으로 운영하려 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형식은 기부 형식이었다. 협박하고 돌아다니면서 공장 빼앗고 일본인 내쫓고 이랬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고 오히려 착취가 사라져. 그들의 견해가 그런 거예요. 근로자의 삶이 더 윤택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공장하고 근로자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결과는 대량 실업이었다. 이때 조선 공산당은 근로자들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죠. 아,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다면서 이러면 근로자가 좋아져 이러면서 뭐 일본 기업인 뭐 일본인 기술자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공장을 해보자. 공장이 돌아가냐는 거예요. 무식했던 거죠. 탁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리켜서. 마르크스 견해가 탁상 공론이잖아요. 일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막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고. 이렇게 어지러웠다.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이게. 이건 단순히 이 문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좀 사회성을 알아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인 기아는 산업시설이 중단만 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조선총독부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철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창고에 쌓아두었다. 너희 다 나가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저축해 놓은 돈. 최대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행에 돈 쌓아놓고 있냐는 거예요. 원래는 안 쌓아놓고 있죠. 다 대출하고. 근데 만일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화폐를 창고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한이 결정 안 됐으면 그냥 창고에 그대로 있었겠죠. 폐기됐거나 했겠죠.
근데 이런 사태를 조선 총독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나가 이거를. 만일 귀환 명령이 떨어지면 일본인들이 은행에 몰려 출금을 하게 된다. 그때 화폐가 없으면 일본인들은 거지로 전락하게 되니 이를 방지 위한 조치였다. 무조건 다 출금해 주려고 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놓고 창고에 대비시켜 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귀환 조치가 취해지자 창고에 비축된 화폐는 대량으로 출금되었고 출금된 화폐가 유통되면서 1946년 1월에 귀환 조치가 있었죠. 1946년 물가가 360% 폭등했다.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귀환 문제는 귀환 문제로 끝난 게 아니었다. 산업시설이 중단되니까 나라가 극도로 가난해지죠. 궁핍해지죠. 거기에다가 물가가 360% 폭등해버렸죠. 실식자 대거 양산됐죠. 엉망진창이 돼버렸던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산업시설이 중단됨으로 인해 세금이 거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은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했다. 산업시설이 다 중단돼 버렸잖아요. 세금이 대폭 감소하겠죠. 얘기했잖아요. 한반도는 산업이 발달한 국가였다고. 근데 산업시설이 다 중단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1947년 물가가 82% 급등했고 1948년 63% 급등했다. 세금이 거치지 않으니까 이건 해결해야 되겠고 또 화폐를 찍은 거예요. 계속 급등하는 거죠, 물가가. 굉장히 어려웠다. 굉장히 큰 실수를 했던 거였다, 그게. 결론적으로 일본인 기한은 대량 실험만 야기한 것이 아니라 물가 폭등을 야기해 국민 전체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조선 총독부가 우파인사인 송진우에게 정부를 이양하려 할 때 이 송진우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송진우가 수락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사면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테니 송진우의 잘못도 크다. 근대화 세력이 공산주의 세력을 근대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을 경계할 거 아니에요. 그때 딱 정부를 이양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 박헌영과 같은 공산주의자 핵심 인사들은 당시 투옥되어 있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송진우가 정부를 인수하여 밖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모조리 체포했으면 당시 대규모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신념과 용기가 부족한 탓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세력이 크지 않았어요. 일본 식민지 시기 때 공산주의 활동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퍼지긴 했지만 그래요. 지식인들 위주로. 근데 단기간이지만 권력을 잡았잖아요. 조선 총독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때 확산됐다는 거예요. 근데 확산된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 왜?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이 큰 실수를 했다. 근로자들이 이익을 대변한다면서 다 일본이 재산 몰수하고 일본 기술자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나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근로자잖아요. 근로자를 기반으로 하고. 아니 공산주의자들 선동대로 했더니만 공장이 안 돌아가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근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자들 완전 사기꾼이구나.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다면서 저런 짓을 저지르냐. 그렇게 공산주의 세력이 모르겠어요. 1945년에 좀 어느 정도 선동을 통해서 좀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민심을 상실했어요. 소수 세력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아니 실업자가 됐는데 다 근로자들이 공산당 때문에 지지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요.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이승만은 이제까지 이제 이런 사회적 배경을 들었죠. 이런 걸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돌아갔구나. 1945년 10월 16일 미국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또한 김구는 임시정부 주석 자격으로 1945년 11월 2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미군 수송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승만과 김구의 귀국이 늦어진 이유는 미국이 이승만과 김구의 귀국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왜 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승만은 공산주의 세력도 인민공화국의 수장으로 추천할 정도로 한국인을 대표하는 인사였다. 이승만은 소신이 뚜렷한 인물이기 때문에 귀국하여 전국을 주도하면 미국이 원하는 한국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미국이 주도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자기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은 너무 큰 지지를 받으니까 그래요. 자기들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면 되죠. 그 사람들은 현 시대 막 이승만 욕하지만 이승만은 처음부터 물러날 때까지 항상 대부분의 조선인들에게는 한국인들에게는 대표로 인식됐다는 거예요. 1919년에도 어땠나요? 여러 개의 임시정부가 있는데 대부분 다 수장으로 추천이 되잖아요. 공산주의 세력이 인민공화국을 선포했죠. 근데 인민공화국 수장으로 누가 대표인가요? 그래요.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 조선인민공화국 수장으로 이승만을 추천했다는 점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이승만 귀국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인민공화국을 선포하는데 수장은 이승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석에는 이승만을 추천했고 부주석에는 여운형을 추천했다. 국무총리에는 허은을 추천했다. 둘 다 이제 공산주의자죠. 근데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도 아닌데 추천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한국에서 제일 권위 있는 대표인사는 이승만이었어요. 사실은 갑신정변 인사 서재필도 있었지만 서재필은 그 성향 자체가 뭐 그렇게 막 나서는 인물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나서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승만이 대표인사였죠. 1919년부터 그랬어요. 실상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한국인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그때는 또 특히 그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대표로 지정하면 계속 그 사람을 대표인사로 추천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다른 사람을 내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김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김구도 들어오죠. 김구는 임시정부 주석이라고는 하지만 이승만과 같이 한국인을 대표하는 인사는 아니었고 저명한 인사들 중 한 명에 불과했다. 그렇게 막 우리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존경받는 인사 중에 한 명이긴 했지만 그래요. 뭐 주석은 이승만, 부주석 김구 이렇게 내세우지 않잖아요. 부주석 여운형 이렇게 내세우잖아요. 그냥 장관 정도 하면 좋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체로. 하지만 임시정부는 내세울 업적이 없긴 하지만 당시에는 한국인을 대표할 만한 변변한 단체가 없어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단체였다. 독립운동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독립운동가들을 대표할 만한 단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누구를 중심으로 뭉치느냐. 독립운동가들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단체였다. 그래요. 항일투쟁한 독립운동가죠. 독립도 개념이 다르다 했죠. 그 당시에는. 그냥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독립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뭐 공산주의 활동을 해도 뭐 독립운동하고 소 연방 편입운동 해도 독립운동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일본과 연방하는 것도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독립이라고 생각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현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독립운동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또 어떤 이는 또 아나키즘 해가지고 아나키즘을 선봉하면서 정부 없는 국가도 아니죠. 정부가 없으니까 정부 없는 지역을 만드는 게 독립운동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독립운동하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나키스트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면 그건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한 임시정부랍시고 인민공화국을 세운 공산주의자들처럼 정부 행세할 것이 뻔하였다. 그 임시정부가 정통성이 있다면서 또 인민공화국을 세운 공산주의자들처럼 정부 행세할 게 뻔하다 생각한 거죠. 실제로 또 그런 면도 있었죠. 그 경우 조선공산당과 같이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우를 늦춘 것으로 보면 된다. 인민공화국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세력은 건준 지부를 개편한 인민위원회를 통해 정부 행세를 하려 했다. 사실이죠. 공장이나 토지를 일본인으로부터 반강제로 인수하여 공산주의식으로 운영하였다. 미군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네들이 정부 행세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 혼란스러워지겠죠. 반면에 근대화 세력에는 구심점이 없어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 이승만과 김구를 귀국시켰다. 원래 귀국 안 시키려고 했는데 막 공산주의자들이 계속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선동하고 안 되겠다. 그렇다 해서 미군정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도 아니고 한국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커지겠다 싶어서 이제 이승만과 김구를 귀국시켰죠. 근대화 세력이 좀 약하다 생각했던 거죠. 근대화 세력을 강화시켜서 빨리 혼란을 잠재워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이승만은 귀국하자마자 조선민족은 빨리 한덩어리가 되자라고 말하면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승만도 이제 정당과 같은 걸 하나 만들었죠. 정당은 아니지만 이승만의 일성에 한국민주당, 조선공산당, 건국동맹 등 65개의 단체가 가입했고 송진우, 김성수, 여운형, 박헌영 등 대부분의 유명 인사들이 가입했다. 공산주의 계열이건 뭐 근대화 세력 계열이건 그냥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부분 유명 인사들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단순히 근대화 세력의 대표 인사가 아니라 이승만은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한국인들이 대표 인사였다는 거예요. 조선족의 대표 인사, 조선인들의 대표 인사였다는 거예요.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근대화 세력의 대표적인 인사로 급진개화파 인사의 뜻을 잇는 이이다. 급진개화파 인사인 서재필은 그의 서성인 동시에 미국에서 함께한 동지기도 하다. 동지기도 했다. 그렇죠. 사실이죠. 그런 이들에게는 조선이 개혁 개방을 통해 근대 국가를 수립하지 못하여 식민지가 된 것은 평생이 아니었다. 그렇죠. 갑신정변 인사들 그 뜻을 이은 이들은 그게 평생이 아닌 거죠. 계획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계획을 했으면 식민지가 안 됐는데 일본처럼 독립국이 됐을 수 있었는데 그게 평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뜻을 이승만이 이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의 뜻을 공산주의 세력이 용납할 리가 없다. 그렇죠. 지금 이제 건국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독립운동이 아니라 했죠.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가가 중요하지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은 이미 이제 예정돼 있는 거고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승만 보니까 저 근대 국가를 세우려 하네?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승만의 뜻을 확인한 조선공산당과 건국동맹과 같은 단체와 공산주의 세력단체죠. 박헌영과 여운형과 같은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공산주의자들은
1945년 11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떠난다. 그 독립국가를 만들려면 왜 떠나요? 여기서 같이 이제 협의해서 만들면 되지. 근대국가를 만들기 싫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박근영, 여운영 이런 사람들도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대국가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이승만도 알겠죠. 공산주의 국가 세우려 한다. 아니까 임명 안 하는 거죠.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을 이승만이 발탁하였는데 7명의 위원 중 5명은 근대화 세력 인사였고 2명은 당시에는 딱히 공산주의 세력 인사라고 지목되지 않은 인사였다. 송진우 근대화 세력, 한국민주당 출신. 한국민주당 출신은 다 근대화 세력이죠. 장덕수까지 4명 그렇고. 이범석은 임시정부 계열이죠. 강복구 출신 이승만과 협력.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 인사들도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이승만 계열과 김구 계열로. 안재홍은 뭐 공산주의자라고 봐야 되죠. 건국 동맹 출신이죠. 건전 출신이면 공산주의 세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위장 공산주의라 했죠. 원세훈 성향 불분명 분석이 안 된다. 하여튼 딱 공산주의자로 지목할 수 있는 사람은 딱히 없는 거죠. 안정은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급진파는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공산당처럼. 그래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때는 다 뭉쳤다. 근데 지금 건국 활동 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생각이 없구나 생각하고 여운영과 박헌영은 떠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구는 귀국하자마자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며 하나의 조국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임시정부 요원과 함께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내세웠다. 그의 귀국에 임시정부 계열 인사들뿐 아니라 조선민족혁명당, 한국독립당, 광복군 출신 인사들이 결집했고 이범석, 조소왕, 김규식 등 독립운동의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였다. 하지만 한국인 상당수를 대표하는 근대화 세력은 이승만이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 가입했지만 김구 세력에 합류하지 않았다. 또한 공산주의 세력 역시 김구 세력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게 정치적 센스가 없는 거예요, 김구가. 독립은 예정돼 있잖아요.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거를 제시해야지. 우리가 뭐 독립운동 했으니까 정통성이 있다. 우리 독립운동 정통성 우리가 가지고 있다. 아무도 지금 독립운동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가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건국 방향 나와 있긴 있죠. 위장 공산주의라고. 자기가 그냥 정통성 있다라고 주장하면 뭐예요?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근대화 세력은 뭐 김구 세력에 합류하지 않는 거죠. 또 그렇게 대표 인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또한 공산주의 세력 역시 김구 세력에 합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김구 세력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뭉친 우파 세력이나 박헌영과 여운영을 중심으로 뭉친 좌파 세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초라했다. 나중 되면 독립운동 세력도 다 갈라지는 거고. 당시 한국인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근대화 세력이 아니면 공산주의 세력이었던 것이다. 아니면 정치적 성향이 없는 세력이었다. 지금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중요한데,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와 근대 국가는 정반대의 국가잖아요. 그래요. 정치적 센스가 없다 했잖아요. 그리고 상근주의는 공산주의이긴 한데 어디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죠. 생산시설을 또 규모 있으면 다 국유화한다 하고 토지 다 국유화한다 하고. 그런데 또 어느 정도 상호는 용인할게 조그만 규모의 상점 같은 건 용인할게 이러니까 또
그건 또 공산주의 세력이 또 싫어하고. 한편 미국은 한반도에 단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소련과 영국의 협의를 제안했고, 이에 모스크바에서 삼국의 외무장관이 참여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 회의를 하고 12월 27일 발표했다. 미국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너희들 뭐 그렇게 싸우냐. 그냥 한국과 만들어라. 단일 정부 해라. 그 남북 분단되면 좋지 않냐. 그 통일 정부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 한국인들은 미국은 분단을 원한다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도 사실은 미국은 그래요. 한국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소련과 영국에. 우리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미군정하고 남한에는 북한에는 소련 군정하고 있는데 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단일 정부를 수립하자. 우리 한번 회의를 해보자. 그래서 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미국은 우선 미군정과 소련 군정을 끝낸 뒤 남북을 통합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신탁 통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게 이제 진짜 임시정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라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협의 끝에 신탁 통치는 최대 5년까지 결정되었다. 그래요. 임시정부 구성원은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미국과 소련이 승인한 정당 사회단체들 간의 협의를 통해 인사를 선별하자고 제안했다. 어떻게 운영이 되냐? 무슨 임시정부를 만들자. 근데 얘네들이 정부를 조직해서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한 5년간 지원하면서 또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시키자. 나쁜 방안 같지가 않죠. 겉으로 보기엔 나쁜 방안은 아니죠. 그래서 성공한 나라들이 많아요. 10개 이상 국가들이 그렇게 실시했는데 대부분 다 성공했어요. 다 성공하고 독립했어요. 한국도 이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미국의 그래 생각했던 거죠. 소련은 오케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케이 하죠. 뭐 다른 목적으로. 이와 같은 정책은 정부를 수립할 영향이 없는 국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영향을 갖출 때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 나쁜 정책은 아니었죠. 그때도 한국인들은 싫어했지만 이러한 신탁 통치 결과는 대부분 성공적이었다. 싫어할 만 했어요 사실은. 미국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공적인 경우는 동일한 제도의 국가를 수립할 때의 일이다. 미국은 한반도에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 하고 소련은 한반도에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하려 했다. 사실이잖아요. 상반되는 두 국가가 공동위원회를 통해 신탁 통치를 하면 대혼란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상반되는 제도를 수립하려는 국가들이 신탁 통치하는 사례도 없다. 신탁 통치가 있긴 있었는데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나라와 근대 국가를 세우려는 나라가 공동으로 신탁 통치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잘 몰랐던 거죠. 물론 한 지역을 여러 국가 통치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지만 미국과 소련과 같이 상반되는 그래요. 그 전에 안 빠졌죠.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의 공동점령하에 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4개 점령지구에서 공통으로 신탁 통치를 실시하는 일이 있다. 실패를 했냐? 성공했다. 근데 근대 국가가 아니고 소련이 있지 않았냐? 근데 왜 성공했냐? 하지만 이 경우도 4개의 점령지에 각국이 각각 신탁 통치를 했지 한 지역을 여러 국가들이 신탁 통치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공동으로. 소련이 끼어 있었지만 이 지역은 또 큰 부작용이 없었던 게 지역을 4개로 나눠서 각각이 통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반도는 뭔가요? 한반도를 두고 두 국가가 같이 통치하자는 거잖아요. 정반대의 국가를 수립하려는 나라가.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실패했죠. 물론 한 지역을 여러 국가가 통치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지만 미국과 소련과 같이 상반되는 입장을 지닌 두 국가가
신탁 통치라면 반드시 실패하고 대혼란에 빠진다. 근대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는 정반대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요. 결론은 그래요. 미국 당국자는 1945년 당시만 하더라도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은 있었지만 공산주의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래요. 정반대의 국가를 세우는 나라와 신탁 통치를 어떻게 해요? 한쪽은 시장을 그냥 없애자고, 한쪽은 시장을 유지하려 하고, 어떤 쪽은 민간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어떤 기업은 다 국유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잘 몰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에 소련의 평창을 경계하면서도 2차 대전 때 연합국에 대해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 그래요. 함께 전쟁을 치렀죠. 별로 경계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파 인사들을 지원한 것도 그들이 반공주의자라기보다는 친미주의자라서 지원한 것이 더 합당한 판단이다. 반공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을지라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 친미주의자라서 지원한 것이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잘 모르면서 영어를 유창하게 쓰고 이러니까. 지금 공산주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련과 함께 신탁 통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소련은 늘 연합하여 전 국가를 공산화하는 통일전선전술을 동원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좋다 이러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전술을 잘 쓰잖아요. 그걸 통일전선전술이라고 하죠.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 한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그걸 알아보겠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